미국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심장내과 교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돌연 한국행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의료계의 중심에서 모든 걸 누리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버드 교수직도 고액의 연봉도 포기한 채 전 재산을 팔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의 시작에는 미국 대륙횡단 열차 안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열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 30편 이상 논문 발표, 최우수 심장내과 의사 50인, 4년 연속 선정, 모두 저를 표현하는 수식어였습니다. 심장내과 분야에서 제 위치는 확고했어요. 특히 급성 심근경색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제 커리어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확고했던 제 위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의료계는 지금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보험 체계와 천문학적인 진료비, 건강보험 지급 지연 문제로 의사와 환자 모두 고통받고 있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의료 분쟁과 소송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지난해에만 의료 소송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의사 1명당 평균 3.2건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스턴 의사협회에서는 병원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회피법과 방어진료 최적화에 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정도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소송을 피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4년 전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눈 덮인 인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어요. 즉시 차를 세우고 달려갔죠. 노인의 피부는 창백했고 맥박은 미약했으며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전형적인 심정지 직전 상태였어요. 911에 신고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압박에 이어 호흡, 또 압박,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던 중 그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갈비뼈 골절은 CPR 과정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8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때쯤 노인의 맥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응급구조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그는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사건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정확히 2달 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응급 환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응급실로 막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법무팀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장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노인의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제가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며 35만 달러 약 4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전문이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다는 원고 측 변호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2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22만 달러 약 3억 6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의사 배상 책임 보험으로 대부분을 해결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 밖에서는 절대 의사임을 밝히지 않았고 응급 상황에서도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진료는 점점 더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 처방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돕는다는 본래의 소명 따위는 제 머리에서 지워졌습니다.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만 열중하기 바쁜 날들이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불안에 휩싸였죠. 제 직업이 저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번아웃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휴식에 들어갔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때 제 아내 사라가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에게는 변화가 필요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녀는 미국 대륙 횡단열차 여행을 제안했어요.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저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되는 캘리포니아 제퍼 노선이었어요. 로키 산맥과 국립공원들을 지나는 노선으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열차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이후 장거리는 주로 비행기만 이용했습니다. 쾌적하면서 시간도 절약되었으니까요. 제게 기차 여행은 대학 시절 의료봉사를 위해 탔던 열차가 마지막이었죠. 그 열차에서 지금의 아내인 사라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박 3일이나 되는 긴 여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좁은 기차 안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하는 점이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열차 내에서 응급 의료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런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어요. 20년 만에 사라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시카고 유니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자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제퍼에 탑승했어요. 2박 3일 일정이라 침대 칸을 예약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우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지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드넓은 평원이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식사는 우리가 예약한 객실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지만 답답한 객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저녁 식사는 식당 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차에서 우연히 옆 침대 칸에 묵고 있던 아시아인 부부를 만났어요. 빈자리가 없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직업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민우와 그의 아내 박지연이라고 소개했어요. 공교롭게 둘 다 응급의학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응급의학학회에 참석했다가 일정이 남아 미국을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여러 이야기가 오가던 중 김 교수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특히 이 질문은 제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밖의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속으론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 의사 앞에서는 의연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 손이 불규칙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눈 덮인 인도에 쓰러진 노인, 부러진 갈비뼈, 법정에서의 긴 싸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만 했죠. 결국 저는 식은땀만 흘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눈치 빠른 박 교수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남편의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네요.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죠. 다음 날 오후 기차가 로키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콜로라도의 웅장한 협곡과 울창한 숲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객실에서 안내방송을 알리는 날카로운 비상벨 소리가 울렸고 승무원의 다급한 방송이 기차 전체에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차 내에 의사 또는 의료인이 계시다면 27번 객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입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의사로서 당연히 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하지만 또 소송을 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여긴 열차에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객실 환경도 불안정했죠. 다른 의사가 있을 거야. 꼭 내가 아니어도. 어느덧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만 바라보며 갈등하고 있던 제 눈에 김 교수 부부가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응급 환자가 있는 27번 객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와 함께 김 교수 부부의 뒤를 따라갔어요. 27번 객실은 이미 여러 승객과 승무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좌석 사이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 말고도 적어도 3명의 의사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학회 세미나에서 안면이 있던 의사들이었죠. 영국 런던의 심장 전문의,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응급의학과 의사, 그리고 미국 시카고의 내과 전문의였어요. 하지만 모두 머뭇거리며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빨리 가서 응급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영국인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기서는 적절한 장비나 약품이 없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역까지는 최소 4시간이 걸리고 지금 우리는 통신이 불규칙한 산악지대를 지나고 있어요. 게다가 누워있는 남성은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환자를 바라보니 그날의 노인이 겹쳐 보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솟구쳤지만 머릿속에서는 소송과 법정, 합의금과 비난의 기억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람들 사이를 뚫고 환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교수 부부가 환자 곁에 있었어요. 김 교수가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박 교수는 승무원에게 기차에 구비된 응급의료 키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단호하고 침착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어요. 기차가 고산지대를 오르내리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열차의 진동이 너무 심해 정확한 진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 부부는 마치 안정된 병원에 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환자를 살피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우선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조명으로 눈을 비추어 동공 반응을 확인했고 자극을 주어 통증 반응도 체크했죠. 맥박을 측정하고 청진기 없이도 귀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ST 분절 상승형으로 보이며 즉시 조치가 필요해요. 김 교수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한 후 순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응급의학의 ABC 원칙을 정확히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재빠르게 환자의 자세를 조정하고 상의를 열어 흉부를 노출시켰습니다. 승무원이 가져온 응급키트에는 기본적인 물품만 있었어요. 김 교수는 승객들에게 필요한 약이 있는지 물었고 놀랍게도 여러 승객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의약품을 제공했습니다. 한 승객은 아스피린을, 다른 이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또 다른 승객은 휴대용 산소 발생기까지 내놓았어요. 아스피린 325mg을 즉시 투여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도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지시했어요. 박 교수는 승객이 제공한 아스피린을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약을 물에 녹여 환자의 혀 밑에 넣어주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는 환자의 혀 밑에 뿌렸습니다. 이런 응급처치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첫 단계였어요. 잘하고 있군. 저도 모르게 어느새 김 교수 부부의 응급처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서서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열차가 가파른 커브를 돌 때마다 모든 사람이 중심을 잡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 교수 부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열차의 흔들림에 완전히 리듬을 탄 것처럼 그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기울이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박 교수가 정맥 주사를 놓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가장 아찔한 장면이었어요.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그것도 체온이 낮아 혈관이 수축된 환자를 상대로 단 한 번만에 정확히 정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환자의 팔에 지혈대를 묶고 손끝으로 혈관을 따라 쓸어내렸어요. 그런 다음 환자의 피부를 소독하고
정확한 각도로 바늘을 삽입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붉은 피가 역류했어요. 정말 완벽한 정맥 천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캐나다인 의사가 감탄했어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응급실은 항상 바쁘고 극한 상황이 많아요. 때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한 처치를 해야 하죠. 이건 일상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점점 더 깊은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심장내과의 응급 상황에서 저는 비겁하게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는데 이 한국인 의사 부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처치를 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열차는 계속해서 심하게 흔들렸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환자의 맥박이 완전히 멈췄어요. 김 교수는 즉시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하게 흔들리는 열차에서 효과적인 CPR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매 2초마다 한 번씩 큰 진동이 열차를 흔들었고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균형을 잡느라 고전했습니다. 그 순간 김 교수 부부는 놀라운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김 교수는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4명의 강인한 남성 승객들을 환자의 사방에 배치한 거예요. 그들은 환자의 몸을 각자의 무릎과 손으로 안정적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침대 칸에서 가져온 담요와 수건, 그리고 승객들의 가방을 이용해 환자의 몸 주변에 임시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이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CPR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환자의 가슴 중앙에 손을 겹쳐놓고 강하고 규칙적인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메트로놈처럼 정확했습니다. 분당 정확히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정확한 깊이로 압박했어요. 열차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듬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CPR을 계속했습니다. 역할을 교대하며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유지했어요. 김 교수가 가슴 압박을 할 때 박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바꿔 박 교수가 가슴 압박을 할 때는 김 교수가 환자의 맥박과 동공 반응을 확인했어요. 열차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모두가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김 교수 부부는 마치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침착함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환자의 상태가 어려워질수록 그들의 집중력과 효율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분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김 교수가 환자의 경동맥을 짚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심장 박동이 돌아왔지만 환자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몸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인 심장 응급 상황에서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 순간 강렬한 감정들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분노, 무력감, 그리고 내가 정말 의사가 맞나? 저 한국 의사들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없는 내가 무슨 의사인가 싶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주변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슬며시 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물었어요.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김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드디어 용기를 내셨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환자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해 주시겠어요? 저는 약물 투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응급처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환자의 맥박, 호흡, 혈압을 체크하고 의식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저를 가로막았던 하나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깨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 교수 부부는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그들은 열차의 제한된 환경에서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열차가 911 응급구조대가 대기하고 있는 다음 역에 도착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죠. 환자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액 공급과 약물 투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열차에는 링거 거치대가 없었어요. 여기서 김 교수는 승객들에게 긴 끈이나 스카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길고 튼튼한 실크 스카프를 내어주었고 다른 승객은 가방에서 패션용 가죽 벨트를 제공했어요. 김 교수는 이 스카프와 벨트를 엮어 수액백을 매달 수 있는 즉흥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스카프의 한쪽 끝을 객실 상단 선반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으로는 수액백을 안전하게 묶었어요. 승객들이 제공한 테이프로 이 구조물을 보강했지만 열차의 심한 흔들림 때문에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또다시 주변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5명의 승객들이 자원해서 30분씩 교대로 수액백을 직접 손으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열차가 급커브를 돌거나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수액의 높이와 위치를 조정해 주었어요. 그 결과 열차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액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응급키트에서 찾은 테이프와 가위를 이용해 주사 바늘을 환자의 팔에 안전하게 고정시켰어요. 그녀는 환자의 팔에 삼각형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여 열차가 흔들려도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액 튜브가 꼬이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 즉흥적인 의료 장비 제작에 모든 승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건으로는 환자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만들고 음료수 빈병은 수액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변신했어요. 이들은 전문 의료 장비 없이도 완벽한 응급 처치 환경을 구축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영국인 의사가 감탄했어요.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렇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김 교수 부부의 헌신이었어요. 콜로라도에서 유타를 지나는 6시간 동안 그들은 단 한순간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대로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항상 한 명은 환자를 지켰어요. 유타주에 있는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응급구조대원들이 환자를 인계받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환자를 안정시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환자는 이미 사망했을 거예요. 열차 안의 모든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도 특별히 열차 안내방송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민우 박사님과 박지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사이 한국 의사들은 망설임 없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이었어요. 그날 밤 기차가 다시 출발하고 식당차에서 김 교수 부부와 마주쳤을 때 저는 그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의사가 이렇게 헌신적인가요? 소송 위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 교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의료 소송은 있지만 생명이 먼저라는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소송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어요. 제가 의대에 입학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 단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저는 사라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라의 반대를 예상하고 한 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눈빛이 다시 빛나는 모습을 봤어요. 기차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당신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김 교수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진정한 의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크게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교수 부부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는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이 있고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수락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보스턴에 집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김 교수 부부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를 구했고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료들이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환자들도 외국인 의사를 존중해 주었어요. 사라와 아이들은 한국 생활의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라는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산책하며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과의 자연스러운 인사 문화에 적응했죠. 특히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딸아이는 자정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가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과 인터넷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무엇보다 맛있는 한국 음식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어적인 진료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건강과 완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의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지난달 퇴근하던 중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태를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로서의 제 본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놀라움의 대상이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찾아온 거죠. 아들까지 동반해서 찾아온 노인을 보고 처음엔 긴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또 뭘 잘못한 건가? 하지만 그 노인과 아들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문화, 그리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생명 존중의 소중한 가치를 한국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